지금 시장이 연이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일 따위는 절대 없을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주식이란 걸 왜 시작했는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저도 똑같이 시장을 겪고 있는 중이니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남긴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시장에 매서운 찬바람이 분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훈풍이 부는 봄이 올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시장에 봄이 돌아올 것임을 안다고 해도 난감한 경우들이 있죠. 무슨 종목을 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주식 초보가 하락장을 겪게 되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현재 크게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거나 하락장 속에 손절을 한 종목들이 있다면 특히나 더 그래요. 해당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확신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뭐 나름대로 기업 분석을 했든 차트를 봤든 하다못해 이름이 예뻐서라도 샀든 말이죠. 그런데도 하락을 했잖아요. 이미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었다고요.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따른 손실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점점 자신감을 잃어요. 시장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해도 말이죠. 그런데 주식 초보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는 오히려 요즘처럼 시장이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는 때가 아니라 반등이 다시 시작될 때입니다. 그 이유는 다 같이 하락할 때는 나도 힘들고 쟤도 힘드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락이 끝났는데도 내 계좌는 시퍼런데 누군가는 웃고 있으면 사실 그게 제일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 하락장에서의 금전적 손실이든 심리적 손실이든 한 번에 만회하려고 덜컥 큰 돈을 집어넣어 급한 마음으로 확신이 들지 않는 종목을 선택하기도 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락이 끝나고 무슨 종목을 봐야 하지? 이렇게 감을 잡기가 어려운 주식 초보자분들은 지수 ETF 쪽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의 오름과 내림에 연동되는 투자물이요.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매섭게 하락을 하면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하락을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등등등등 코스피 우량 종목들도 예외는 아니죠. 힘없이 푹푹 고개가 꺾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특성상 오히려 이런 우량주보단 시총이 높지 않은 코스닥 주식을 들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면 더 죽을 맛일 겁니다. 우량주나 지수에 비해 훨씬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중일 거니까요. 자, 그러다가 어디선가 브레이크가 걸리긴 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장이 멈칫하더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분명 시장에 반등이 오긴 하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은 경우에 따라 반등은커녕 오히려 음봉을 보여주는 경우도 생겨요. 미치고 팔짝 뛰죠. 뭐 100번 양보해서 시장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다른 애들 먼저 둥가둥가 해주고 자신의 차례를 얌전히 기다리면 될 텐데 시장이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다시 재차 빠지기 시작하면 반등장에 소외받던 자신의 종목은 이젠 회생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빠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생겨요. 한 번씩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락장 속에서도 환희를 부르는데 나만 철저히 소외된 기분 같은 거요. 자,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선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굉장히 뚜렷한 사이클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하락장에 있어선 매번 비슷한 흐름을 거치거든요. 하락에도 분명 끝은 있다고 어느 때부터 시장은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떨구기만 하면 돈은 어떻게 버나요? 이걸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든 기관이 있든 외국인이든 어느 정도 내렸으면 다시 올려야 돈이 몰린단 말이죠. 그러니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다시 올리고는 싶은데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상승시킬 명분이요. 물론 이때 글로벌 호재 혹은 시장의 분위기를 급반등시킬 큰 사건이 터진다면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지금 같은 때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휴전이나 종료 또는 금리 인하 같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이슈가 없다면 시장은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특정 섹터들의 돈이 먼저 들어옵니다. 한번 돈을 돌려보는 거예요. 시장의 투심도 확인을 해볼 겸 말이죠. 이슈나 논란으로 퇴출된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한 번씩 민심평가하듯이 잠깐씩 등장하는 그런 느낌으로요. 국내 주식장에선 바이오 섹터가 그 역할을 주로 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시장이 하락하다 끝무렵에 와서 딱히 올릴 명분이 없으면 바이오 섹터의 돈이 1차적으로 순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신규주들 순환 펌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자리가 잡혔다 싶으면 우량주 큰 형님들로 돈이 흘러갑니다. 높은 확률로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보통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장주가 올라주면 분명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위 흡성대법이라고 부르죠. 대장이 시장의 모든 돈을 빨아들이니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대장이 못 버텨주면 다시 하락. 아까 앞에서 말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럼 타이밍에 맞춰서 바이오주를 사라는 거냐 신규주를 보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 흐름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어떻게 그걸 매번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을 실력이 되면 애초에 무슨 종목을 살지 궁금해하지도 않죠.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보자면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없는 주식 초보자들은 하락장에 섣불리 개별주를 손대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는 어떻죠? 바이오가 오르든 개별주가 오르든 대장주가 오르든 어차피 연동해서 오르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시장 지수의 비율을 맞춰서 조금씩 사들어가면 반등장이 시작될 때 머리 아프게 눈치 볼 필요 없이 같이 상승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사냐면 저의 예로 들게요. 코스피 지수를 연동하는 코덱스 코스피나 코덱스 코스닥 150처럼 한 배짜리 시장 지수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세력주나 테마주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애초에 투자금을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투자를 합니다. 즉 곱하기 2 상품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1 오르면 상승분이 2, 대신 시장이 1에 하락을 하면 하락폭도 2가 되죠. 당연히 경험이 많지 않거나 섣불리 투자금을 많이 넣으시면 심리적으로 견디시기 힘드시겠죠.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사는 줄은 알겠는데 언제 사는지를 한번 알아보면요. 저번 영상에서도 얼핏 차트에 매수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충 저는 시장 지수가 이 선에 닿을 때 코덱스 150 레버리지를 살 겁니다. 맞나? 모르겠네 여기. 사실 매번 그을 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져서요. 이 선에 완전히 딱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사들어간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긋는 선은 그냥 단순한 지지 저항선이에요. 뭐 특별한 마법의 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나 블로그에 관련 검색해보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아직 하락이 오지 않았을 때 혹은 상승이 오지 않았을 때 미리 계획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내 말이 맞지, 오른다 했지, 내린다 했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다시 그을 뿐이지 원래 계획했던 건 한 달도 전이었고 그걸 온라인으로 옮긴 건 10월 중순쯤이었으니 믿든 말든 지금 하락을 보고 긋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실제 계획한 대로 매수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동 일지 차트엔 자신이 매수 매도한 지점이 기록이 되는데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자동 일지 차트를 볼게요. 자, 여기 B. B가 buy, 즉 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서 한번 팔았죠. 이 폭이 작아 보이지만 이게 한 8% 정도 됩니다. 제가 장기 투자하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계획대로 사서 계획대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왜 여기에서 팔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에 대해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사들어가고 있어요. 보자. 10월 20일. 지수가 이 선에 닿았을 때 계획대로 매수했고요. 10월 31일에 추가 매수. 이때도 완벽하진 않지만 추가로 조금 더 샀네요. 이처럼 주식시장이 더 오를지 더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실행할 뿐입니다. 제 매수 계획은 코스닥 700에서 72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2200에서 2250 정도를 단기 바닥으로 생각하고 사들어갑니다. 해당 포인트까지만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바닥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행에 옮길 시나리오를 거기까지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계획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더 하락을 하면? 그때부턴 다 똑같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뭐 저만 힘드나요? 아마 다 죽을 맛일 텐데. 형제 자매님들 같이 어깨동무하고 정화수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이 정도 위쪽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렇게 사들어가서 평단가를 최대한 아래쪽에 맞춰놓고 기도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이건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락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여하튼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1시간 정도의 교육을 3,000원 내고 수료도 해야 하고, 아무래도 레버리지 같은 상품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반드시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서 한 배짜리 일반 지수 ETF라도 한번 사보세요. 최소한 한 주라도요. 코덱스 코스피라든가 코덱스 코스닥 150 같은 거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과정을 몇 번 경험하시다 보면 하락장이 지금처럼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와중에 묘한 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나만 그런가?